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저에게는 정치 선거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연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분식집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부터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게 이상한 건 줄도 몰랐어요. 저처럼 어머니만 계시는 집도 있고 아버지만 계시는 집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둘 다 계시는 집도 있고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모두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어머니께 왜 우리 집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고 여쭤봤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왜 없냐? 우리 집도 아버지 있다. 그렇지만 멀리 계시는 거다. 지금은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답해 주셨습니다. 멀리 어디를 가신 건데 언제 돌아오시는데 매일같이 여쭤봐도 어머니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어머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아이로 지내고 있으면 꼭 돌아오실 거라며 더 이상 묻지 말라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정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제게 너 아빠 없다면 놀려도 그저 우리 아버지는 먼 곳에 계신 거라고 곧 돌아오실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조금 더 머리가 큰 후로는 어머니께 아버지 성함은 뭐냐, 사진은 있냐, 진짜 돌아오시는 거 맞냐, 의심 가득한 물음들을 던졌고 제대로 된 답을 주시지 않은 어머니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하신 어머니께서는 저를 앉혀두고 과거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지금껏 거짓말하며 널 속여서 미안하다. 네 아빠는 돌아오지 않아. 아마 우리를 잊고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을지 자식을 낳았을지는 모르는 일이지. 확실한 건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는 거다. 나랑 네 아빠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 사이였어. 그 시절에야 그렇지 않은 집이 더 드물었겠다마는 둘 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동생들도 줄줄이 있었기에 일찍이 일을 시작했다. 몸이 고되고 힘드니 마음 기댈 곳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 그러다 네가 생긴 거야. 난 당연히 네 아빠와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네 아빠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임신 소식에 표정이 굳어졌고 점점 만남을 피하더라.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는 관계가 예매해질 것 같아 서로 부모님께 알리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고 네 아빠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 네 아빠가 일하던 곳을 찾아가 봤지만 그만두겠다는 말만 남겨놓고 떠났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 고민하시던 어머니께서는 결국 아버지의 가족들을 찾아갔고 뱃속에 아버지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족들은 아버지께서는 일하러 멀리 떠난다고 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무책임한 짓을 할 리가 없다면서 어디서 다른 사람 씨를 받아와서 떠넘기는 거 아니냐 어머니를 내쫓았고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며느리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문정받대 당하셨다고 합니다. 앞날이 너무 막막하더라. 친정 식구들도 남편도 없는 애가 어디서 애를 만들어 왔냐며 동네 창피하다,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 나를 탓했고 결국 그렇게 고향을 떠났어. 배가 불러오기 전까지는 그나마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었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니 일하기가 힘들었고 먹고 자며 지내던 식당에서 쫓겨날 뻔했지.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어. 그렇지만 뱃속에서 네가 자라고 있었고 차마 죽을 수가 없더라. 정말 억지로 살아갔어. 천만다행으로 인정 많으셨던 식당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께서는 만삭의 몸으로 식당에서 잡일을 도우며 지내실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저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식당 문을 닫으시게 되면서 그 자리에 어머니가 분식집을 이어서 열게 되었어요. 그 뒤로 다행히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었고 계속해서 분식집을 운영하시면서 홀로 저를 키워오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때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셨지만 지금은 다 잊으셨다고 했어요. 인연이 아닌 사람이었다면서요.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지금은 저만 있으면 된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어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여과 없이 털어놓은 것은 굳이 제게 거짓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아빠 없어도 충분히 혼자서 잘 키울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남편 없이 저를 혼자 낳아 키운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저를 몹시 사랑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본인을 두고 떠난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그런 아버지의 딸인 저도 가끔은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린 시절 내내 집안은 조금 어렵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도 저는 결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껴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와 둘이서도 몹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셨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닥 공부에 재능이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굳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이 어려운 형편인 것도 뻔히 알고 있었고 대학을 가기보다는 차라리 바로 취업을 해서 가게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공부에 뜻이 없더라도 배움에는 나이가 있는 거라며 4년제 대학을 갈 마음이 없다면 2년제 전문대라도 나오기를 바라셨고 결국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전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문대라고 하더라도 큰 틀은 일반 대학과 비슷했어요. 대학에 갈 마음은 없었지만 막상 입학하고 나니 학교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과 행사도 열심히 참여했고 본래 활발한 성격이었기에 동기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난 곳도 대학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과 동기였지만 나이는 4살이 더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늦게 대학에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활발한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과에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조용한 남편에게 왠지 모르게 더 관심이 갔고 먼저 다가가 친해지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었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동생과 남편은 나이 차이가 꽤 났는데 제가 도련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시 중학생이었어요. 도련님은 어린 나이에도 참 똑부러지고 인물도 훤칠하고 공부도 잘하는 게 딱 봐도 될성부를 떡잎이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고 둘 다 대학을 가기엔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동생 뒷바라지를 해줄 생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막노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다 보니 몸도 너무 상하고 평생 일을 하면 살 수 없겠다 싶어 기술을 배워 취업할 생각으로 전문대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본인은 조금 힘들더라도 동생은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주고 싶다며 웃어 보이는데 아무리 동생이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본인을 희생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도련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는지 남편을 몹시 잘 따랐고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도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살갑게 굴었습니다. 참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였고, 저도 도련님을 제 남동생처럼 많이 아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에서 함께 컴퓨터 기술을 배웠는데, 일단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제 적성에는 썩 맞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긴 했지만 얼마 안 가 그만두었고, 그즘 친정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취업을 준비하지 않고 분식집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너 이러라고 대학 보낸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기술 같은 것보다 이렇게 엄마랑 같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손질하고 하는 게 훨씬 적성에 맞고 보람차다. 손님 상대하는 것도 즐겁고 이대로 엄마랑 같이 장사하고 싶다. 어머니 혼자 장사하시는 것도 슬슬 힘드시지 않느냐 어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다르게 컴퓨터 기술이 적성에 맞았던 남편은 작은 컴퓨터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도련님은 성인이 되어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의 꿈은 어렸을 적부터 변호사라고 했고, 결국 원하던 대로 법대에 들어갔어요. 도련님은 서울에서 공부하는 와중에도 꼬박꼬박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으로 내려와 얼굴도 보고 함께 맛있는 걸 먹기도 하면서 돈독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도련님의 학비며 생활비며 전부 보내주고 싶어 했지만, 도련님은 그런 남편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그 돈으로 형수님이나 더 챙겨드려라. 자기는 알아서 생활비 벌 수 있다. 학비는 너무 큰 돈이라 지금은 형한테 손 벌리지만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다 갚아주겠다 말했고,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녀석이 참 기특한 소리를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쩔 때 보면 남편보다 속이 더 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도련님은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다 벌면서도 공부도 몹시 잘해서 항상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 한 번을 놓치지 않았으니 도련님이 얼마나 열심히 대학 생활을 보냈는지 상상이 가시죠? 게다가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고시에 합격해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10년 동안 고시에 매달려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 어린 나이에 한 번의 시험에 합격하다니 참 대단하죠. 게다가 사법고시가 폐지되니 많이 얘기가 나올 시기였기에 만약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금이 환영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도련님이 이런 시골보다는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기를 바랬지만 도련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동안 본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 본인도 저희들 곁에 머물며 가까이에서 자주 뵙고 교류하며 지내고 싶고, 본인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오고 싶다고요. 그렇게 도련님은 작은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렸고, 시골이었지만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꽤 있었기에 나름대로 벌이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괜히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지요. 타 지역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변호사 노릇을 하는 것보다 이 지역 출신 변호사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도련님을 보며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솔직히 서울이랑 시골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서울에 한번 살아봤으면 다시 시골로 돌아올 마음을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게다가 변호사라는 대단한 직업도 있고요. 아무리 형이 뒷바라지를 다 해줬다고 한들 성공한 뒤에도 그걸 잊지 않고 감사히 여기는 모습이 참 속 깊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며 어떤 여자를 데려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동서의 첫인상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딱 봐도 기세게 생긴 인상에 거만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귀하게 자란 집 딸내미인지 뭔지 첫 만남부터 악남무인이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시장에서 분식집 하신다면서요? 어려운 형편이신데
용케 남편 동생까지 뒷바라지를 하셨네요. 하긴 뭐 그나마 잡을 동아줄이 이것밖에 없긴 했겠죠. 본인들이 능력이 없으니 운이 좋으시겠네요. 이런 동생이 다 있고 결국 변호사 되어서 돌아왔으니 투자가 나름대로 성공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첫 만남부터 그게 무슨 망언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도련님을 동아줄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딱히 바라는 것도 없어요.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뒷바라지 해준 것뿐이고요. 좀 솔직해지세요. 이 사람이 똑부러지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서슴없이 지원을 해주셨겠어요? 그래도 뭐라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투자하신 거잖아요. 속물 같다고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다 똑같죠. 어찌됐든 감사해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동서는 도련님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고객이었다고 했습니다. 동서 집안은 저희 집안과 다르게 몹시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동서는 대학 졸업 후 그런 아버지를 곁에서 모시며 비서 역할을 하고 지내고 있었고 도련님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이유도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동서는 도련님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처음에는 동서의 집안 배경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던 도련님도 동서의 꾸준한 적극성에 결국 마음을 열고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서의 아버지는 가난한 집 출신이긴 하지만 젊은 나이에 어엿한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도련님을 사윗감으로 꽤나 마음에 들어했고 그렇게 도련님의 결혼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동서의 성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똑부러지는 도련님께서 어련히 부인을 잘 골랐으리라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들 하죠. 결혼 전부터 노란 싹수가 보이던 동서는 결혼 이후부터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결혼 후에는 결혼하기 전처럼 도련님과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교류를 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긴 했지만 이건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동서는 저와 남편이 도련님의 변호사 사무실에 아예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요즘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오셔봤자 상대해드리기 힘들다. 일도 바쁘실 텐데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지 마라. 우리가 가겠다. 등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저희가 사무실을 드나들면 격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선의 집안 돈으로 사무실 리모델링도 하고 간판도 바꿔 달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고집을 부려 찾아갈 이유는 없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기분이 조금 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도련님께서 결혼하신 후 처음 맞는 생일이 되었어요. 저는 매년 도련님 생일에 도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인 잡채를 만들어 주었었는데 이제는 결혼도 하셨으니 제가 잡채까지 만들어가는 건 조금 오바 떠는 건가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래도 도련님이 어렸을 적부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제가 만들어준 잡채였고 작년 생일까지 만들어줬었는데 같이 먹지는 못해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말했고 제 생각에도 같이 식사는 못하더라도 만들어서 사무실에 가져다 주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잡채를 만들어 도련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동서가 은근슬쩍 사무실 출입을 막은 뒤로 처음 가보는 사무실이었는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지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왠지 모르게 옛날 사무실 모습이 그리웠어요. 이전에는 시골 어르신들도 편하게 찾으실 수 있는 장소였다면 지금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느낌의 고급스러운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왠지 모르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주눅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도련님은 저를 몹시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제가 들고 온 잡채를 보고 무슨 이런 걸 다 해오셨냐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멀쩡히 부인도 있는 사람인데 부인이 어련히 잘 챙겨줄 텐데
제가 너무 주제넘게 나섰나 싶었다 말하자 도련님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제가 형수님을 너무 못 찾아뵙고 소홀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생일인데 동서한테 무슨 선물을 받았냐 물어보니 도련님은 딱히 선물을 받은 건 없고 주말에 같이 비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왜 오늘이 아니고 주말이냐 물어보니 오늘은 동서가 아버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서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생일이 뭐 별거라고요. 그냥 축하한다 말해주고 밥 한 끼 먹으면 됐죠.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혼자서 밥 먹을 생각에 좀 씁쓸하긴 했는데 형수님 잡채라니 최고의 반찬이네요. 그렇게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는 도련님의 모습에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고 도련님께서는 그래도 되냐, 괜히 저 때문에 귀찮아지시는 거 아니냐 물었지만 저는 전혀 귀찮지 않다며 도련님이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전처럼 편하게 대해달라. 동서가 우리랑 거리를 좀 두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열려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은 간만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도련님과 함께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참 좋더라고요. 형님,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 오셨다면서요? 제가 기분 상하실까봐 최대한 돌려 말씀드린 건데, 저희 아버지 다음 선거 출마하실 거라 앞으로 사무실에 중요하신 분들 많이 드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무실에 오시지 말고 볼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도련님 생일이라 잡채 전해드리러 간 거였어. 동서 아버님 대단하신 분이라 높은 분들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알겠는데 내가 그렇다고 사무실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창피해? 변호사 남편은 괜찮고 그 남편 변호사 만든 나는 시장에서 떡볶이나 파는 사람이라 남들 보여주기 싫다. 이 말이야?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남편 뒷바라지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옛날 일이잖아요? 제 남편 더 이상 형님 뒷바라지 받던 학생 아니에요. 지금 어엿한 변호사고 더 높은 것으로 도약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게 조금 배려 부탁드린 게 그렇게 불만이세요? 동서의 말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떡볶이나 만들어 파는 저와 변호사 일에 정치하는 장인어른까지 둔 도련님은 사는 세계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도련님이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제가 정말로 도련님의 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동서의 말대로 그날 이후로 도련님 사무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연락도 더 자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요즘 동생이 연락이 뜸하다며 조금 섭섭한 눈치였지만 그렇다고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곧 있을 선거에 동서 아버지가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동생 또한 바빠졌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알고 있던 대로 동서의 아버지는 당 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준비 기간 동안에도 바빴는데 당연히 선거가 시작된 이후로는 더 바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신경을 끄고 살아야지 싶었는데 어느 날 동서에게서 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희 내일 형님 가게 있는 시장에 선거 유세하러 갈 거거든요. 형님이랑 어머니랑 좀 나오셔가지고 바람 좀 잡아주세요. 갑자기 바람을 잡아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왜, 아시잖아요. 그림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사진도 많이 찍히고 뉴스 기사도 나올 텐데. 형님 가게 가서 떡볶이도 먹고 해드릴 테니까 분위기 좀 잘 띄워보시라고요. 아니, 동서, 내가 무슨 광대야? 분위기를 띄우긴 뭘 띄워. 그리고 선거 유세가 후보자가 시민들한테 인사하러 오는 자리지. 남들 보여주기 식으로 와서 떡볶이 몇 개 집어먹고 악수나 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아? 제가 뭐 엄청 어려운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지금 형님 사무실 못 오게 했다고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다들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지. 됐어요. 괜히 아는 척해서 분위기 망치지나 마세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부탁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됐고 분위기를 좀 띄워보라니 저를 얼마나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싶었죠. 다음 날 동서의 말대로 동서 아버지가 시장으로 유세를 나왔고 저희 분식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어제 일로 분이 풀리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애초에 아는 척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건지 제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바라던 바였고 저 또한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그간 어머니께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기에 어머니 또한 동서를 그리 곱게 보지 않고 있었고 당연히 동서의 아버지에게도 그리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애초에 어머니께서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면서 선거철에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 난리치고 뒤로는 서민들 등이나 처먹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사실 서민들 생각이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정치인들을 좋게 보지는 않았었고요. 동서의 아버지는 넉살 좋게 장사는 잘 되시냐, 떡볶이 맛이 너무 좋다 말을 걸어왔지만 저와 어머니의 반응은 영 대면대면했고 동서는 저를 거의 죽일 듯 노려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시큰둥하게 대답하니 동서의 아버지도 조금 민망했는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선거 기간은 계속되었고 동서의 아버지가 소속되어 있는 당이 저희 지역에서 우세한 당이었기에 아마 당선이 유력해 보였어요. 안 그래도 아나무인으로 사람 무시하며 형님과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며 성긋는 동서가 당선 후에는 얼마나 더 거들먹거릴지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동서는 동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바쁠 테니 저는 한편으로 도련님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생일도 혼자 보내는데 요즘은 거의 혼자 식사를 하거나 쓸쓸히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다고 먼저 연락하는 건 오지랖인 것 같고 반찬이라도 좀 싸서 사무실에 가져다 줄까 싶다가도 사무실 오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동서가 생각나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걱정을 하는 저에게 사무실 좀 드나드는 게 뭐 어때서 그렇냐. 우리가 가서 깽판을 치는 것도 아니고 내 동생 사무실 내가 맘대로 가지도 못하냐. 가난한 우리가 부끄러울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다. 동서가 아무리 우리를 숨기려고 하고 선을 그으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형수가 남편 동생 걱정되어서 반찬 좀 해다 가져다 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열을 냈고 그 말에 용기가 생겨 도련님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도련님은 제 전화를 너무 반가워하며 안 그래도 얼굴 뵌 지 너무 오래돼서 식사 한번 같이 하려고 생각했었다. 반찬 해주시면 너무 고맙다. 형수님 반찬 제일 잘 먹는 거 알고 계시지 않느냐 반색을 했고 그래도 엄연히 부인이 있는데 내가 너무 주제넘게 나서나 싶었다 하니 어차피 그 사람은 일 때문에 바빠서 식사 같이 하기도 힘들다. 집에 안 들어온 지도 오래됐다. 저도 요즘 덩달아 바빠져서 맨날 야근한다. 밥도 맨날 대충 시켜 먹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때운다고 했고 저는 그럼 오늘 반찬이랑 도시락을 싸서 사무실로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이 좋아하는 잡채며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바뀐 인테리어는 여전히 적응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도련님은 잠시 자리를 비운 듯 보였고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해놓고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뭐가 뭔지 모를 서류들이 이리저리 난잡하게 늘어져 있었고 시간도 남는 김에 그래도 좀 정리를 해줄까 싶어서 아무렇게나 퍼뜨려져 있는 종이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는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그리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니니 서류 내용이 한눈에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변호사들이라면 소장이나 상담장 같은 걸 써주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슨 국토법이니 토지 구매니 개발이니 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더라고요. 미처 제대로 글을 읽어보기도 전에 도련님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정리하던 서류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수님 오셨냐며 전화가 좀 길어졌다 죄송하다 인사하는 도련님에게 서류들에 대해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련님 일인데 제가 굳이 궁금해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조금 찜찜함이 남아 은근슬쩍 요즘 많이 바쁘냐, 동서 일 도와주고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련님께서는 뭐 그렇죠. 선거 출마가 그냥 쉽게 되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공적인 일도 있고 사적인 일도 있고 거의 전속 변호사처럼 부려먹고 있다. 거기 있는 서류들도 다 동서가 부탁한 거다 하며 웃는데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더 캐묻기도 애매하고 시간도 늦어 그날은 그냥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가 읽었던 그 서류들과 도련님의 어딘가 찝찝한 대답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뭐? 토지 구매? 개발? 그거 완전 땅 투기 아니야? 그러고 보니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땅 투기로 난리잖아. 에이, 근데 뭐 설마 하니 내 동생이 그런 것까지 도와주고 있겠어? 걔 성격 알잖아. 아마 아무리 장인이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딱 잘라 거절했을걸.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저는 땅 투기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련님은 공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적인 일도 돕고 있다고 말했고 몹시 피곤해 보였거든요. 평소 도련님 성격을 생각하면 그런 비리를 돕는다는 건 말도 안 되긴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와 관련된 일인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될까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나서서 캐묻거나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렇게 찝찝한 기분만이 남은 채 시간이 흘러 선거날이 되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동서의 아버지가 당선되었고 딱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동서는 뭐 예정되어 있는 결과였는데 무슨 축하까지 하냐며 됐다고 말했고 어차피 정치에 별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하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축하 연락을 했나 싶어 그냥 대강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도련님은 저와 남편에게 연락해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미처 연락을 못했다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도련님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던 그 일이 떠올라 흔쾌히 그러자 답했고 식사는 고급 일식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몹시 맛있었지만 마음이 불편해서인지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분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모두 즐거워 보이는 눈치였지만 제 눈에는 도련님께서도 영 마음이 편해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묘하게 얼굴이 굳어 있었다고나 할까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저는 도련님께 할 말이 있다고 잠깐 둘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도련님께서는 조금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도련님, 사실 제가 도련님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좀 봤어요.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니고 서류들이 너무 어지러져 있길래 정리를 좀 해주려다가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계속 마음에 너무 걸려서요. 혹시 도련님 동선에 땅 투기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정치인들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도련님 평소에 그런 비리를 돕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이 찜찜한 마음을 좀 풀고 싶어서요. 그때 그 서류들은 다 뭐예요? 동서가 부탁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제 말에 도련님께서는 얼굴이 새하얘지셔서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내 도련님께서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언제나 똑부러지고 당찬 모습만 보이시던 도련님께서 그렇게 버거워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동서가 도련님께 그런 것들을 부탁했던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공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동서의 아버지의 사적인 일들을 마치 개인 변호사로도 되는 듯 무상으로 맡겼고 한 가족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 아니냐 당당하게 철면피처럼 굴었다고 해요. 물론 가족 사이에 의뢰비를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동서의 태도는 점점 뻔뻔해졌습니다. 뭐야 이거? 나보고 지금 이런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라는 거야? 난 못해. 솔직히 지금까지 해줬던 일들로 충분하잖아. 당신 아버지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근데 이젠 그걸로도 모자라. 나까지 범죄자로 만들려고? 범죄자라니 말 조심해. 그럼 그 많은 선거 자금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았어? 당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차도 전부 이런 걸로 벌어들인 돈이야. 당신 이미 범죄자나 마찬가지라고. 혼자서 청렴결백한 척, 깨끗한 척 하지 마. 결국 당신도 이런 일을 할 줄 알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 막말로 당신이 변호사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같이 가난한 집 남자랑 결혼을 했을 것 같아? 시부모부터 형님까지 전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형님 연락 좀 그만하시라고 해. 막말로 지금은 아닌 척하지만 나중에 우리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할지 어떻게 알아? 이제 와서 발 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도와줘. 이번 선거 잘 마무리되면 당신한테 이런 부탁 이제 안 할 테니까. 됐지? 그렇게 도련님과 동서는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결국 도련님께서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런 일에는 손떼겠다 못을 받고는 동서 아버지의 땅 투기를 도왔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너무나 괴로웠고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다 생각했지만 이혼할 용기도 모든 사실을 밝힐 용기도 없었고 결국엔 제자리였다고 해요.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는 도련님을 보며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에게는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을 해왔고 저는 일단 알겠다 대답했습니다. 무턱대고 모두에게 사실을 알리는 건 제 생각에도 좋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속이 참 복잡했습니다. 도련님을 생각하면 그냥 묻고 지나가는 게 맞았지만 동서를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누구보다도 밝고 청렴하고 올바른 청년이던 도련님에게 그런 불법적인 일을 상습적으로 시킨 것도 모자라 저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을 거머리 취급하며 뒷담화한 사실을 알고 나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속만 타들어갔어요. 그렇게 불편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가장 반갑지 않은 전화였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죠? 당선 이후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이해하시죠? 이제야 연락을 드리네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 식구들인데 뭐 간단하게 축하 자리라도 가져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동서는 자기 마음대로 장소와 위치를 정해서 저에게 통보를 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싼 식당이니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셔야 한다며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욕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일단 알겠다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은 고급 식당에 간다고 들떠있는데 저만 죽을 맛이었어요. 도련님과 한 약속 때문에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동서와 아무렇지 않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마음 같아서는 동서와 마주치자마자 뺨이라도 한 대 갈겨야 속이 좀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프다고 할까? 핑계를 만들어서 가지 말까 생각도 했지만 그랬다가는 동서가 본인 아버지가 당선되어서 제가 심통을 부린다고 생각할 것 같았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식사 자리에 나갔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서는 아주 싱글벙글이더라고요. 그 옆에 앉아있는 도련님께서도 웃고 계시기는 하셨지만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도 저 못지않게, 아니 저보다도 훨씬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마음이 불편했어요. 동서는 식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음식은 입에 집어넣지도 않고 자기 자랑을 쉴 새 없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버지를 당선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본인 아버지가 몇 표 차이로 당선되었는지, 아주 정치인 딸인 게 인생 최대의 업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형님,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속이 좀 불편하세요? 평소 안 드시던 음식이라 입에 안 맞으시나? 하긴, 이런 고급 식당을 와보신 적이 있으셨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속이 안 좋으신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는 세계가 애초에 다른 사람들인데 비교하실수록 본인만 속 아픈 거죠. 형님, 이제 저한테 국회의원은 이래야 한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이래라 저래라 주제 넘게 간섭하지 마시고 분수에 맞게 지내세요. 그래야 형님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서로 좋게 지내는 법 아니겠어요? 겨우겨우 참으며 진정시키던 속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에서 폭발이라도 일어나듯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동서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 갈겨버렸어요. 동서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너무나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바닥에 엎어진 동서도 어안이 벙벙해 보였어요. 붉게 부어오른 뺨을 붙잡고 말문이 막힌다는 듯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속이 뚝 끓어오르는 기분에 한 번 더 있는 힘껏 반대쪽 뺨도 올려 붙였습니다. 동서는 또다시 바닥에 엎어졌고 도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붙잡았어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왜 이러세요? 하는 도련님 목소리를 듣자 그제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서는 달아오른 얼굴로 당신 미쳤냐며 당신이 뭔데 나를 때리냐 폭행죄로 고소하겠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런 동서에게 지지 않고 닥치라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네가 해온 짓거리를 몰라서 입 다물고 있는 줄 알아? 그 더러운 주둥아리 놀리는 꼴 보기만 해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어쩜 사람이 그렇게까지 뻔뻔하고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뭐? 간섭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 그래, 나 네 말대로 못 배우고 가난한 집 여자다. 그게 뭐 어때서? 가난하고 못 배웠으면 항상 입 다물고 내내 거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야? 돈 좀 없고 배운 거 없지만 그래도 너처럼 다른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부끄럽게 살진 않아. 국회의원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결국 그것도 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야? 일 잘하라고 믿고 뽑아놨더니 뒤로는 땅 투기 같은 불법이나 저지르면서 더러운 돈 모으고.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거들먹거려. 내가 지금까지는 도련님 얼굴 봐서 참았는데 네 그 싸가지 없는 태도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지금 이 길로 방송국에 달려가서 다 불어버릴 테니까 죗값 달게 받아. 제 입에서 쏟아진 이야기에 가족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특히 동서의 얼굴이 볼만하더라고요.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표정은 어디 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형님이 그걸 어떻게? 당신이 말했어? 이번 일만 끝나면 더 이상 안 시키겠다고 했잖아. 그 더러운 입 다물어. 어떻게 된 사람이 이 상황에서까지 남 탓이야? 형님,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게 땅 투기 같은 게 아니고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편법 같은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대단한 일 아니라니까요. 죄송해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동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사정없이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동서는 큰 소리와 함께 한 번 더 바닥을 나뒹굴었어요. 내가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더라도 동서가 저지른 짓들이 불법이라는 건 다 알아. 죄송해?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동서 아버지를 믿고 뽑아준 사람들한테 죄송해야지. 말로만 죄송하다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저는 식사 자리를 빠져나왔고 동서는 급하게 저를 쫓아나왔지만 계속 쫓아오면 지금 당장 방송국으로 달려가겠다는 제 말에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섰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도련님께서 진짜로 땅 투기를 도와주고 있었냐,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 물어왔고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자 혼자서 마음고생 심했겠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방송국에 가서 동선의 비리를 제보할 거냐 물어보는데 솔직히 그건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동서 뺨을 2번이나 올려붙이고 그간 마음속에 담아놓기만 했던 말들을 다 쏟아내고 나니 속이 시원해졌지만 도련님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게다가 도련님께서 땅 투기를 도와주었다는 사실과 동서네가 땅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땅을 사서 어떤 이득을 받는지 밝힐 만한 증거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던 와중 도련님이 먼저 저희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도 생각이 참 많았어요. 아내는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난리고 생각이 있냐 없냐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냐. 부부 사이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님이 그게 다 깨져버렸다. 당신한테 앞으로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냐 하더라고요. 사실 들린 말도 아니죠. 불법적인 일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저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형수님께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형수님 입을 막으라고 돈을 주든 뭐라도 하라고 성하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도련님께서는 제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땅 투기와 관련된 자세한 정황과 증거들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이거 형수님께 드릴게요. 방송국 사람들이 무조건 말을 믿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일이 터지면 저도 처벌을 피해갈 순 없겠죠. 그렇지만 전 더 이상 비겁하게 숨고 싶지 않아요. 제 잘못에 대해 달게 벌받고 싶어요. 그리고 새 출발하고 싶어요. 어렸을 적에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한심하게 불법이나 저지르고 있다니.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형수님. 다른 가족들한테도 모두. 도련님은 그렇게 서류를 넘기고 떠나셨어요. 도련님의 뒷모습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도련님께서도 불법에 가담했고 이 일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복잡했어요. 머리로는 당연히 이 일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지만 도련님을 생각하면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도련님께서 제게 직접 서류까지 준비해 주시며 말을 꺼내신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도련님께서는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죗값을 받을 준비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그 서류를 들고 동서를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서는 이전과 정말 180도 다른 태도로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동서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까지 가식적일 수가 있는 건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지 먼 길 오셨냐며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 식사나 하셨냐? 드시고 싶은 것 없으시냐? 제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모시겠다. 쓸데없는 말을 주절주절 늘어놓는 동서의 앞에 도련님께서 주셨던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서류, 뭔지 말 안 해도 짐작이 가지? 방송국으로 가려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동서한테 온 거야. 땅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 전부 기부해.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일에 도련님 끌어들이지 마.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부라뇨? 지금 당장 방송국으로 달려가? 아버지 국회의원 되자마자 땅 투기 파문에 휘말리기를 바라는 모양이지? 동서는 제 말에 그런 게 아니다. 죄송하다. 형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답했고 저는 모든 내역을 정리해서 도련님 편에 나한테 보내라. 설마하니 이것까지 속여 먹으려 들면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 단호히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며칠 뒤에 도련님께서 또 서류 봉투를 들고 저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이전보다 마음의 짐을 한결 덜었는지 조금 더 낯이 밝더라고요. 도련님께서 저희에게 내민 것은 기부 내역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였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땅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 한 푼도 빼놓지 않고 전부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랑 잘 지낼 자신도 없고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그러려고 했다면서 도장 찍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사실 그렇게 형수님한테 서류 드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고 새 출발할 수 있을까 앞날이 캄캄했거든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정말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살아볼게요. 감사해요. 그렇게 도련님은 동서와 이혼했고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뒤로 도련님께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접고 국선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와 수익은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이지만 이전보다 훨씬 보람차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련님이 처음 변호사가 되길 결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바라요. 물론 제가 아는 도련님께서는 앞으로도 잘 해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뒤로 동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궁금하지도 않고요. 다만 국회의원 일을 하던 동서의 아버지는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리를 저지르던 사람이 한순간에 청렴결백하게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소식을 듣고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부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서 죗값을 치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은 이제 정치인이라면 아주 질색이에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떠오르는 이야기라 더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에서 흐릿해지기 전에 사연을 한번 적어보았어요. 여러분께서는 투표 잘 마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치인이 다 거기서 거기지 하면서 속는 셈 치고 투표는 참여하고 왔네요. 부디 이번에 당선될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를 바라며 긴 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때문에 고민이 많은 60대 남편입니다. 너무 남사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어디다 꺼내야 할지 몰라 속만 끓였는데 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혹여 좋은 조언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배움이 짧아 혹 상스러운 말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잘 걸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시절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던 저와 아내는 앙숙이라고 부를 만한 관계였죠. 저는 늘 아내 치마를 들추며 아이스 깨끼 같은 장난을 쳐댔고 아내는 그런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결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사랑하고 선택해서 하는 결혼이 있기는 했어도 집안에서 짝을 지어주는 일들이 많았는데 저와 아내는 후자였고 애정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런 결혼을 시작한지라 저는 아내에게 도통 마음이 가지 않았고 결혼 직후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와 그만 바람을 한두 번 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흔히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거라고 하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아내와 함께 아웅다웅 다투면서 몇십 년을 함께 동반자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난 뒤부터는 아들도 이미 장성하여 제 살 길을 찾은 상황이라 저와 아내는 의논 끝에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부터 귀농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보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정원 생활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평화롭게 노년을 맞이하며 사는 게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60쯤 되었을 때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읍내에 나가려면 차 없이는 1시간에 한 대 오는 낡은 버스를 기다려야만 하고 산과 풀이 많아 시도 때도 없이 날벌레들이 들끓어 집 안에 들어오곤 했죠. 그래도 사는 사람이 몇 없다 보니 옆집 수저 개수는 물론이고 마당에 자갈이 몇 개나 굴러다니는지도 알 수 있었고 도시와는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절로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죠. 비록 사는 것 자체는 도시에 살던 때보다 불편했으나 마음만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래서 다들 자식 키워놓고 기농을 하는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한 2년까지는 너무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딱 3년째가 되던 해였죠. 어느 날부터 아내가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간다고 하더군요. 집 바로 인근에 산이기는 하나 잘 정돈된 곳들처럼 등산로가 있는 것도 아니라 조금 위험할 것 같아 말렸지만 아내는 요 언덕 부근까지만 간다며 가방을 맸습니다. 저도 그 정도면 그리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딱 거기까지만 가라고 당부했죠. 평소 등산에 대해선 한 번도 관심도 안 보였을 뿐더러 제가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등산바람이 불었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옆집 사는 비슷한 나이대의 이웃한테 무슨 약초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 시골에서 할 게 없으니 약초 캐는 취미를 들이려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왜 약초를 캤는지 정확히 물어봤어야 했나 봅니다. 그걸 묻지 않은 실수로 저는 너무나 오래도록 아내에게 고통을 받고 살았거든요. 아내가 처음으로 약초를 캐러 갔다 온 날 제게 무언가를 건네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 물어보니 약초물이라며 먹으라 하더군요. 약초물? 한약을 먹지 뭐하러 이런 걸 캐러 산까지 가. 다 몸에 좋은 거예요. 당신 생각해서 캔 거예요. 이 동네 산에 좋은 약초가 많대요. 그래?
아내는 이 동네 산에 좋은 게 많다며 동네 사람들도 약초를 캐서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희가 내려온 시골은 정말 공기도 맑았고 동네 사람들도 저한테 산에 좋은 게 많다고 말하곤 했었거든요. 또 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건강을 생각할 나이긴 하여 저는 아내가 준 약초물을 의심 없이 그대로 꿀떡꿀떡 받아먹었습니다. 맛은 없고 쓰기만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절 위해 산까지 가서 캐왔다는데 못 먹을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약초를 한번 캐러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캐러 가더니 그 뒤론 제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약초물을 건넨다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아내 본인도 무슨 약초인지 모르면서요. 드셔보지 않아도 쉬이 상상이 가겠지만 약초가 맛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이야. 그래, 건강 생각할 나이지. 하면서 참고 먹는다지만 그 이상은 견디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약초를 먹이려는 시간도 새벽 4시였습니다. 일찍 잠드는 편이라 밤 11시쯤 되면 자기 시작하여 아침 8시, 9시쯤 일어나는데 한창 자고 있는 새벽 4시에 저를 흔들어 깨워서 억지로 약초를 먹이니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은 푹 잠든 척하며 깨워도 안 일어난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며칠은 지옥의 약초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 방법을 쓰면 되겠다 했더니 이후부터는 정말 제가 일어날 때까지 깨우기 시작하더군요. 베개를 빼고 이불을 들추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등까지 세게 찰싹찰싹 때리니 안 일어나고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못 일어나려면 정말 죽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아내가 약초를 먹이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는 이제 알만하시겠죠. 새벽 4시가 전부 다 아니었어요. 해도 안 뜬 시간에 억지로 깨워서 약초를 한번 먹이더니 아침을 먹기 전에도 다시 약초를 먹이더군요. 그리고는 또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약초를 캐온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약초를 먹이고 그렇게 하루에 약초만 4번은 먹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약초가 너무 역해 아내가 나간 틈에 먹은 걸 다 개워낸 적도 있었어요. 이쯤 되면 그냥 안 먹는다고 하면 될 일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그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싫다고 해도 여전히 아내는 산에 올랐고 또 이상한 약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저도 정말 버티지 못해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서 아내에게 소리를 치고 말았어요. 왜 자꾸 이따위 맛대가리 없는 걸 나한테 먹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약초 이야기에 갑자기 아내가 돌연 장판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니 저의 젊은 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젊은 날 놔두고 다른 여편네랑 바람까지 피웠는데 고작 이 정도도 못 들어줘요? 생각 안 나요? 안 난다고 하기만 해봐. 오래전 말씀드렸듯 저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철없이 한 짓들이었죠. 그리고 그 후엔 그때 핀 바람에 대해서 많이 용서를 빌었어요. 허나 아내에겐 그것이 많은 상처가 되었는지 술에 취하면 저한테 그때 이야기를 하며 효자손 같은 걸 들고 저를 여기저기 때리려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내에게 미안해지면서 그래 내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으니 아내가 정녕 용서를 할 때까지는 최대한 참아주는 것이 맞겠다 싶었어요. 아내의 울분이 풀릴 수 있다면 약초 먹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동안은 코를 막고서라도 아내가 주는 약초를 전부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냥 아내가 이름 모를 약초들을 먹이는 것 정도면 이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약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 문제는 약초를 먹인 뒤 아내가 저에게 부부로서의 열정적인 밥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밤이요. 그건 정말이지 곤욕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남자라고는 해도 그게 매일 밤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하루 이틀은 괜찮았습니다만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같이 하려더니 그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힘들 겁니다. 하루하루 몸이 아파 한숨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거의 이건 약초 고문에 이은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밤이 되기 전
아내를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젊은 날 바람핀 건 정말 잘못한 일이고 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참회한다. 근데 솔직히 약초며 이런 잠자리 요구는 나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며 거절을 할라치니 아내는 또 기절할 것처럼 꺼이꺼이 울어대었어요. 당신 젊은 날 바람핀 거, 그거 나한테 얼마나 상처였는지 알기나 해요? 난 당신이 딴 여자들이랑 노닥거리는 동안 집안에서 살림하고 시집살이하고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죽을 것 같다고요. 내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당신은 내 심정 모르죠? 모를 거야. 알 리가 있겠어요? 알면 이런 소리를 안 하겠지. 아내는 또 젊은 날 제가 바람핀 걸 들먹였고 전 또 그런 아내 앞에서 죽을 죄를 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정말로. 내가 오늘 피곤해서 말이 헛나온 것 같아. 잘못했어. 그 후 아내가 그렇게까지 울면서 말하는데 저도 미안한 마음에 거절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요구를 받아주게 되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 피골이 상접해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지경이었지요. 어느 날은 옆집 사는 이웃이 저를 보더니 아니 김씨,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하며 화들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허나 그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들기 전까지는 약초 고문, 밤에는 다른 고문에 시달리는 생활을 몇 개월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진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네요. 그런데 더더욱 경기를 일으킬 만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초에 대한 반응이 몸으로 나타난 거였죠. 시작은 두드러기였습니다. 얼굴 부분에 울긋불긋한 것이나 이상하다 싶었는데 점점 온몸으로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독한 산벌레 정도에 물린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약도 피우고 아들에게 부탁하여 한방 성분이 있는 좋은 비누를 받아 그걸로 씻곤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두드러기는 더 심해질 뿐 계속 범위를 넓혀가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10가지나 눈앞이 희미해질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혹여나 죽을 병이라도 걸리게 된 걸까 걱정이 되는데 옆에서 아내는 그걸 보더니 약초를 꼬박꼬박 먹으면 몸이 허한 것도 괜찮아질 거예요. 하며 약초를 더 자주 다려오더군요. 흔히 약초라고 하면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그때만큼은 저도 얼른 두드러기를 낫게 하려고 별 이견 없이 아내가 주는 대로 약초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빙긋 웃으며 타준 약초물을 꾸역꾸역 삼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 느낌이 나면서 눈이 감기더니 이 직후는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뜨니 읍내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고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약초를 먹다 혼절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기가 찼지요.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전 일단 의사 선생님도 있으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잔뜩 물어보았습니다. 요새 자꾸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고 열이 오른다. 기절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혹시 심각한 병이냐고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독이 있는 버섯을 갈아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간도 상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예? 독버섯이요? 독버섯이라니. 처음엔 내가 그런 걸 먹은 적이 없는데 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준 약초물이 떠오르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쓰러지고 나서 아내가 병원에 저를 데려갈 준비를 하며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초 중에 무언가 도움이 될 게 있을까 싶어 의사한테 그걸 보일 겸 약초를 잔뜩 챙겨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찰을 받을 때 약초를 꺼내놓고 혹시 이 중에서 좋은 약초가 있는지를 물은 거죠. 그리고 제가 매일 이 약초들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잡다한 풀이 대부분, 그리고 그 속에 독이 있는 버섯이 있었는데 이 버섯을 먹었을 때의 증상이 두드러기란 발열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독버섯 때문에 비명 행사할 뻔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약초랍 씹고 캐온 거에 독버섯이 있으면 어쩌잔 거야? 나이도 있는 사람이 이런 거 먹으면 바로 골로 가는 거라고. 알아? 앞으로 또 이런 거 캐워서 먹이기만 해봐. 약초라면 손도 안 댈 거니까. 미안해요. 내가 독버섯이 있는 줄 알았나. 그냥 좋은 거니까 얼른 낫게 해주고 싶어서 캔 거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안 줄게요. 제 말에 아내는 풀이 죽은 채로 중얼거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 그날 밤은 그렇게 아내와 등을 돌리고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그 뒤에 진정으로 제게 미안한 모습을 보이니 저도 조금씩 아내에 대해 풀려갔고 모르고 한 일인데 뭐라 해봤자 뭔 소용이나 싶어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아내가 또 은근한 얼굴로 약초물을 내미는 거였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제가 버럭 화를 내자 아내는 버섯같이 보이는 건 절대 캐지 않았다며 안심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정말 약초들만 캤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약초 먹다가 쓰러진 사람한테 또 약초를 먹이려 하다니. 전 내 손을 믿을 수 없다며 약초물을 당장 갖다 버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순간 도끼 뜬 눈이 되더니 도리어 제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이거 먹어주는 게 그리 힘들어요? 내가 무슨 불량식품 먹이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 먹이는 거잖아.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이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잡초라고 잡초. 잡초 아니라고요. 옆집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 다 이 약초 먹어서 건강해졌다 했다고. 할머니 말이 중에 의사 말이 중에. 의사 말을 믿어야지 이 사람아. 말 한 통해 말 한 통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결국 저희는 그날 아주 물건까지 집어던져가며 크게 다투었습니다. 나이가 든 후엔 그래도 언성이 가끔 높아지긴 해도 아내와 이렇게 싸우진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저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허나 그 이후에도 아내는 어디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는지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서 약초라 단단히 믿고 있는 풀떼기들을 캐우고는 계속 저한테 먹으라고 들이밀고 제가 죽어도 안 먹겠다고 입을 다물면 아내는 죽어도 먹이겠다고 컵을 들이밀고 집 안에서 그야말로 살벌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은 제가 너무 완고한 태도를 보이니 좀 수그리는가 싶던 아내는 제가 계속 거부하자 여느 때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젊은 시절 제 바람에 대한 것이었죠. 아내는 제가 바람폈던 여성의 외모까지 세세히 묘사하며 그때 자기 심정, 상황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당신, 내가 그때 이혼 안 하고 버틴 거 고마워하며 살아야 해요. 내가 바람핀 건 전번날 100번 사죄했잖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철이 없어 저지른 짓이라고. 그걸 이렇게 꼭 협박하듯이 물고 늘어져야 해? 협박이요? 당신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나한테 진짜 미안하면 이 약초를 먹으라고요. 내가 당신 생각해서 준 걸 왜 안 먹겠다는 건데? 아니 기어코 이걸 먹어서 또 사단을 보겠다는 거야? 나 죽이려는 거냐고. 당신 자꾸 이러면 내가 죽을 거예요. 당신 바람 피울 때부터 죽고 싶었는데 아주 잘 됐네. 지금 죽으면 되겠어. 뭐? 그게 지금 말이야? 갑자기 죽겠다니 황당하고 기가 찬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지만 아내는 정말 장판바닥에 철푸덕 앉아 서럽다는 듯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옆에서 그만 좀 울라 해도 잘못했다 말해도 한 번 시작한 울음은 그치지 않았고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결국 아내의 울음을 그치게 해야 했기에 100번 양보하는 심정으로 제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번만 약초물 먹을게. 됐지? 허나 아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싹 그치더니 이리 말하더군요. 한 번? 한 번으로 무슨 효능이 있겠어요. 원래 먹던 게 있으니 2번은 먹어야지. 2번? 절대 안 돼. 한 번도 목숨 건 거야. 정말 서럽다 서러워. 당신 바람핀 거 내가 또 이야기해야 돼요? 아내는 말이 끝나자마자 울려는 기색을 보이며 장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장판바닥을 두들겨가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 사달라 생떼를 부르는 어린이처럼 장판을 뒹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결국 전 이번에도 아내의 손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그럼 2번만 먹을 거야. 딱 2번. 2번 이상 먹이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분명히 얘기했어. 아내는 2번 먹겠다는 제 말에 이번에도 서둘러 눈물을 훔치더니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어찌저찌 상황을 마무리 지었네요. 하지만 이미 한 번 약초 때문에 쓰러져 병원까지 간 마당에 이전과는 약초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약초를 먹었을 때 단순히 맛이 없고 써서 약초를 먹은 뒤에는 밤마다 아내가 잠자리를 요구하는 게 싫어서 약초를 먹고 싶지 않았던 거였는데 이제는 약초물을 볼 때마다 무서움이 생기더라고요. 또 이걸 먹고 쓰러지지는 않을지, 이전에야 운이 좋아서 기절하는 정도로 끝난 건데 혹시 다음에 기절한다면 그대로 저 세상에 가는 건 아닐지. 건강해지려 시골까지 내려온 건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 먹으면 또 아내가 극단적으로 나올 걸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약초물을 꾸역꾸역 목구멍에 집어넣었고 아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전부 토해냈습니다. 한번 토하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기운이 없었지만 토하기가 힘들면 손가락까지 넣어서 억지로 개워내며 전 계속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레 밥 먹을 때 입맛도 없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고 싶더군요. 그저 죽을 사람처럼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죠.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밤에 행해지던 아내의 요구가 병원을 다녀오기 전보다 더 심해진 거였죠. 아내는 밤이 되면 서둘러 불을 끄려 했고 그 순간이 오면 전 자연스레 무서워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10번을 요구하면 한두 번 정도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번이라도 거절할라 치면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65살입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이라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부부관계를 하면 뼈가 삭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정정하지도 않은 나이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밤을 보내려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면 온 관절이랑 관절이 다 쑤시고 걷기도 힘들 만큼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아버지 저번에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다고 하던데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훈아, 정말 못 살겠다. 예, 왜 그러세요? 어머니랑 싸우셨어요? 네 애미가 요새 미쳤는지 자꾸 나한테 이상한 걸 먹이려 든다. 이상한 거 뭐요? 아, 그런 게 있어. 아들에겐 얘기해봤자 걱정만 할 것 같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애들이랑 손주 녀석들이 보고 싶으니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곤 즉시 짐을 챙겼죠. 아내한테는 아들 집에 온다고 당연히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다면 듣는 즉시 바로 버스나 기차를 끊어서 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도착한 절 보자마자 조금 놀래더군요. 아버지,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하신 거예요? 혹시 몸이 안 좋으셔요? 아들의 눈에도 티가 많이 났는지 그만큼 제 몰골은 좋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아들은 정말 제가 몸이 어디 좋지 않은 줄 알고 무슨 검사라도 받으신 거면 말해달라 보챘습니다. 허나 전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별일 없었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아들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보냈던 시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저 약초물 없이 보낸 것뿐인데 너무나 평안하더라고요. 허나 그렇게 아들 집으로 도망쳐서 누린 자유는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아들은 제가 여기에 있는 걸 알리고 말았으니까요. 아내는 그 길로 바로 아들 집으로 오는 기차표를 끊고 바로 다음날 도착했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절망이 밀려오는데 여기까지 온 이상 다시 집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지라 아내에게 이왕 온 거 손주놈들 얼굴 좀 더 보다 가지. 명절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든데 이럴 때 보고 가면 좀 좋아. 라고 하며 며칠 더 있을 것을 권했죠. 아내도 저한테 이해하기 힘든 짓을 시키기는 하나 평소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인물인지라 이번에는 별다른 말 없이 그러자 하곤 저희는 한 나흘 정도를
아들네 집에서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서 약초물 없이 지냈던 날들은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숨통이 트였던 나흘이 지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날, 역시나 아내는 오자마자 분주하게 저 먹일 약초를 다린다고 난리였죠. 앞에 내밀어지는 컵을 보니 또다시 속이 울렁거리면서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해야 할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에게서 잘 도착했냐는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전화를 핑계로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잘 들어가셨어요? 훈아,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듣거라. 사실 네 녀석과 손주 녀석이 보고 싶어서 갔다고 둘러댔지만 실은 그게 이유가 아니야. 언젠가부터 네 애미가 자꾸 나한테 약초랍시고 산에서 이상한 풀을 뜯어다 먹였는데 그것 때문에 혼절하여 병원까지 갔다. 그런데도 지금 몇 년째 계속 산에서 약초를 키워서 나한테 먹이려더니 정말 미칠 노릇이야. 그래서 네 집으로 도망친 거다. 예? 손주를 보러 온 줄 알았던 제가 사실은 도망온 거라 하니 아들은 눈에 띄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냐며 계속 되물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짓도 한두 번이지. 네 엄마랑은 말도 안 통하고 난 요즘 네 엄마랑 이혼해야 하나 생각까지 하고 있다. 훈이 네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겠냐.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집으로 갈게요. 엄마랑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면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잘 말씀드려 볼게요. 일이 바빠 명절에만 찾아오던 아들은 제 전화에 바로 올라온다고 했고 저는 아들이 오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란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건 몰라도 아들 말이라면 철석같이 잘 믿어주곤 했으니까요. 진작 왜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자책까지 하면서 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약속대로 저희 집에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약초를 주는 시간이 되자마자 자연스레 약초를 다려서 저한테 한 컵을 주었고 아들에게도 한 잔 건네더군요. 몸에 좋은 거니 너도 한 잔 해라 훈아. 그러자 아들은 제 눈치를 보다 천천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것보다 아버지가 예전에 약초 먹다가 쓰러지신 적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계속 드리면 어떡해요. 아버지 저번에 건강검진 받으셨을 때 위도 별로 좋지 않으셨잖아요. 이러다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거 독버섯이 끼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이제는 버섯류는 아예 안 키우고 있어.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좋은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아무리 조심한다 하셔도 다른 독초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조심하고 싶으신 거죠. 저 예전에 다니던 헬스장에서도 이상한 약초 먹고 심장마비 오신 분도 계셨어요. 산에서 캔 거라고 다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그러니 이제 약초물을 그만 주세요. 몸에 좋은 약 드시게 하고 싶은 거면 제가 아버지 몸에 잘 받는 좋은 한약을 사드릴게요. 한약? 거기 뭐가 들어가 있을 줄 알고 그러니.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캔 약초가 더 믿음직스럽지. 아니, 둘 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좋은 거 캐서 좋은 거 다려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리 난리 법석을 떨어야겠어. 훈이 넌 이런 말 하려고 여기로 온 거냐? 됐다. 이제 가봐라.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주는 게 싫은 게 아니라 하필 그게 검증도 안 된 약초니까 그런 거예요. 차라리 한약을 다려주시거나 해주시면 좋잖아요. 어머니도 같이 드시고요. 됐다고. 난 내 약초야만 해. 나중에 아내는 아들에게 가라고 손짓했고 아예 아들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내가 저렇게까지 요지부동으로 나오니 한숨을 푹 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데 제가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아들은 집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만 몰래 들려서 혹시 어머니가 계속해서 안 고치려고 하시면 자기 집으로 몰래 오라고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는 다시 살던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그날 아들이 가자마자 제가 아들에게 괜한 고자질을 했다며 힐난하기 바빴고요. 그렇게 아들의 말마저 아내 앞에서 소용이 없게 되자 정말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들은 계속해서 절 걱정했습니다. 아내 몰래 저한테 전화를 걸어 오늘도 드셨나 물어보고 몸엔 이상이 없는지 병원 가야 할 것 같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말해주었죠. 그런 아들의 마음이 내심 참 고마웠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까지 이 소식을 듣곤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아들과 며느린 아내가 없을 때 집으로 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의논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방법이 하나 생각났다며 아내의 이 미친 짓을 막을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초물을 매일 드셔서 아예 건강이 악화된 척 하시는 건 어때요? 못 걸으시고 기침도 자주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도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실까요? 저번에 독버섯 먹었을 때 아버지께서 기절하시니까 한 달 동안은 안 주셨잖아요. 그래요, 아버님. 그거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아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정말 꽤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바로 아들이 생각해낸 방법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군말 없이 받아먹다 어느 순간부터 기침을 자주 한다든지 가래를 뱉는다든지 자꾸 넘어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픈 척을 해보였죠. 특히 약초물을 먹고 난 후 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그런 제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아내도 이런 행동이 반복되자 자기도 놀랐는지 자주 제 안색을 살피더라고요. 혹시 약초물 때문인가 고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덕분에 저는 이 꾀병 때문에 일단 밤에 아내의 요구도 덜 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내가 약초물도 줄일 테니 성공이었죠. 저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아내가 약초물을 주는 횟수를 줄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제 상태를 지켜보던 아내가 갑자기 병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병원? 저는 병원이란 말에 저도 모르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가면 이 꾀병이 드러날 테니까요. 심지어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병원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우겨댔죠. 허나 아내는 끝내 제 양말까지 신기더니 병원으로 절 끌고 갔고 전 진료실까지 들어가 의사 선생님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의사 선생님한테 다급하게 제 상태를 설명했죠. 이 사람이 요즘 걷지도 못하고 눈도 노랗고 이상한 것 같아요. 검사해봐야겠죠? 저는 의사 선생님과 아내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비껴나갈 수 있을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별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몇 가지 초음파 검사를 받기로 했지요. 그런데 초음파를 보던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별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상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전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건강한 제 몸을 잠시 원망하다 이내 간절하게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의사 선생님, 사실 제 아내가 자꾸 이상한 약초를 먹이는 바람에 꾀병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 그냥 몸이 좀 아프다고 약초 때문인 것 같다고 제 아내에게 말만 좀 잘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걸 듣고 있을 거라는 걸. 초음파를 받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싸늘함이란 마치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진료실에서 조용히 절 끌어낸 후 아무 말 없이 절 노려보았습니다. 그 후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전 아내를 속인 죄로 약초물을 더 많이 먹었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진심으로 걱정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과 전화를 하다가 아들이 제게 어머니께서 왜 그리 약초에 집착하시게 된 건지 묻더라고요.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아내가 처음부터 약초에 미쳐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약초를 정말 좋아했더라면 도시에 살았을 때도 인근 산에 올라 충분히 캘 수 있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부터 약초를 캐기 시작했던 거였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장씨 할머니였어요. 저는 급히 아들의 전화를 끊곤 장씨 할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할머니께 약초에 대해 듣고 나서부턴 약초를 캐기 시작한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게 있냐고요. 그러자 장씨 할머니께서 웃으시더니 약초물을 먹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할머니 얼굴이 조금 붉어지는 듯 싶더니 빙긋 웃으며 자신이 제 아내에게 한 이야기를 말해주셨고 저는 그제야 아내의 행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신 그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라 한동안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평소 같이 사는 남편인 하씨 할아버지와 부부이기는 해도 소원한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캔 약초 한 뿌리를 잘 다려서 하씨 할아버지에게 먹였더니 하씨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이후로 장씨 할머니에게 꾸준하게 애정 표현을 하시고 부부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장씨 할머니와 하씨 할아버지의 사이는 인꼬 부부처럼 무척이나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머니께서 집에 놀러온 저희 아내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장씨 할머니의 말이 무척 솔깃했나 봅니다. 들은 이야기 속에 하씨 할아버지와 장씨 할머니만큼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도 관계가 아주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정으로 살아가는 흔한 노부부였죠. 그러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곤 내심 부부관계를 통해 돈독하게 살고 싶었는지 제가 약초를 계속 먹인 거였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도대체 아내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된 순간 아내의 의도가 조금 웃기기도 했습니다. 허나 아내의 행각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일이라 해도 이미 도를 넘어 이미 너무 심각한 일이 되어버렸고 그걸 알기에 다시 골이 아파졌습니다. 물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닙니다. 젊은 시절 바람을 핀 것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집이라도 아내에게도 소홀했습니다. 같이 취미활동을 즐기거나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아내에겐 마음 한구석 미안한 마음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러 내려왔을 때도 아내에게 그간 못해준 것들 해주면서 조금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절 뒷바라지해주고 아들을 잘 키워내준 아내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말들도 해주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의 의사는 아예 무시된 채 몸에 좋은지 검증도 안 된, 심지어 좋지 않다는 검증은 이미 한번 거친 약초를 계속해서 먹이려고 드는 건 정말 정상적인 사람도 미치게 할 정도로 괴로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미치광이 생활을 3년쯤 하고 있으니 점점 아내가 아니면 제가 죽거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역시 과격해지더라고요. 어차피 아들 녀석도 다 커서 제 앞가림하고 있고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안 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정말 황혼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허나 쉽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아내가 얼마나 거품을 물지 도통 예상이 안 돼서요. 허나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제야말로 진지하게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 이혼을 생각하기는 했어도 정말로 마음먹고 결정하기까지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아무리 요즘 젊은 애들이 이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고 해도 60이 넘은 제가 그 나이대 애들이랑 아예 똑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저야 다 늙었으니 저한텐 흠이 안 된다고 쳐도 자식한테는 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진즉에 알았는지라 제 걱정하느라 망설이시는 거면 안 그러셔도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이 허락해주자 저도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아내와 어떻게든 대화로 풀고 싶어 계속 이야기를 시도했지만 역시나 뭐라도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계속해서 제가 바람핀 이야기, 죽겠다는 협박만 하는 통에 더 이상 무언가 해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 줄 알았던 아내와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이상한 기분입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마지막을 보낼 줄 알았는데 아직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있으니 금방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죠. 아무튼 요 근래 가장 힘들고 험난했던 몇 년이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별일이 다 있다지만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일단 전 지금 아들놈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아내한테는 미리 서울 사는 오랜 친구놈 집에서 있을 것이니 찾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두었고요. 아들은 아내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지금 자기가 긴 출장 중이라서 집에 없다고, 아버지한테 연락받은 게 없다고 말하고 있죠. 허나 언제 아내가 아들놈 집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니 마음이 늘 불안불안, 위태위태합니다. 언제쯤 이 긴 사건이 끝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이 최선의 대책인지도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하고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